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방산 시장의 그랜드 토너먼트. 2. 중고차의 혜택. 3. 위대한 후발자.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1년을 넘게 끌어오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침공으로 시작된 유럽 국가끼리의 전쟁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세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급격하고 빠르게 뒤바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무기 수요가 급증하고 자원이 무기화되고 국제 물류망이 시도 때도 없이 동결되는 등 이전의 세계와는 너무도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죠. 이런 혼란의 가운데에서 누군가는 피해를 입고 있겠지만 또 그만큼 누군가는 큰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전쟁으로 많은 이득을 본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전 세계적 무기 수요를 한국이 장악하면서 틈새 시장을 손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 실적을 바탕으로 틈새 시장 밖에서도 충분히 먹히는 방산 시장의 메이저 리그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밖에도 한국이 뜻밖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분야가 있다고 하는데요. 불과 7개월 만에 무려 2000%라는 비현실적인 성장세를 과시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쓸어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과연 어떤 분야였을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서방의 제3자 국가들이 취한 조치는 바로 대러시아 경제 금융 제재였습니다. 러시아로 가는 돈도 나오는 돈도 하루아침에 동시다발적으로 전부 들어잠궈 버렸죠. 덕분에 현재까지도 러시아는 몇 없는 우방국을 제외하면 온 지구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제재 초기 러시아의 경제 상황은 파멸 직전의 상황까지 몰렸고 전쟁을 거의 멈출 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해서 이것만으로는 전쟁을 끝낼 수 없었지만 러시아는 현재 제사를 파먹으며 전쟁이 끝날 때까지 버티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거의 전 세계가 동참한 경제 제재는 러시아가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물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범위에는 일부 생활 필수품들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가지 품목이 바로 자동차였는데요. 현대 국가에게 있어서 경제의 흐름과 자동차는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으며 그래서 자동차의 거래량은 그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활발하게 맥동하는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그만한 덩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생산과 유통을 국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였고 경제 제재가 시작되면서 주요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이 수출과 현지 생산을 한나란시에 뚝 끊어버렸죠. 막다른 길에 내몰린 러시아가 찾아낸 출구 전략은 중고차 수입이었습니다. 대러 경제 제재는 대당 5만 달러 이상의 자동차 수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중고차를 수입한다면 그 조건보다 낮은 금액으로도 괜찮은 품질의 자동차를 구해 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이 상당한 득을 보고 있다는 것이 최근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한국무역협회와 중고차 업계 등에 따르면 대러시아 중고차 수출 규모는 지난해 1만 9,626대로 2021년 2,358대에서 무려 732.3%나 늘었습니다. 수출 금액은 같은 기간 572억 원에서 7,228억 원으로 13배 뛰었죠. 지난해 국내에서 수출된 중고차는 40만 4,653대. 이 가운데 4.9%가 전부 러시아로 향한 것입니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전쟁이 본격화한 지난해 2분기부터 서방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러시아 소비자들의 대체 수요가 우리나라 중고차 업계로 몰렸다. 며 러시아로 수출되는 중고차의 대당 수출 단가 역시 빠르게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지난해 러시아 수출 중고차의 단가는 대당 2만 9,200달러, 한화로 약 3,681만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전체 수출 중고차 단가의 4배가 넘죠. 상대적으로 고가의 중고차가 러시아로 향하는 건 그만큼 국산 중고차가 현지에서 신차 수요를 대체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유지 보수 등 품질 관리가 잘 돼 있는 데다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구매도 간편해서 현지에서 한국 중고차의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요. 중고차 업계에 따르면 한국산 중고차들은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러시아 서부 지역에서 주로 팔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선적된 뒤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거쳐 러시아 서부로 전달되는 게 일반적인 경로라고 하죠. 한 중고차 수출업자는 러시아 현지인들이 국내 주요 중고차 판매 사이트 등을 통해 연식이 낮아 신차에 가까운 중고차를 사들이는 건 이제 흔한 일이 됐다며 러시아로 수출되는 고가 중고차가 급증한 덕분에 수출 금액 역시 역대 최고치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뿐만이 아니죠. 러시아 인접국가로 수출되는 중고차도 크게 늘었는데요. 이를 국가들은 러시아로 향하는 물량의 우회 경로로 이용되고 있기도 하고 전쟁 특수에 따라 경제가 활성화되어 국내 중고차 수요 자체가 늘어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이런 국가에 해당되고 이 중에는 한 해 만에 수출액이 무려 1320%나 늘어난 국가도 있죠. 이 지역에서의 성과까지 합치면 한국 중고차 수출 규모는 불과 7개월 만에 무려 2000%나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중고차 업계에서는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수출 대수 50만 대, 수출 금액은 5조 2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밖의 호황에도 일각에서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기도 한데요. 제재로 인해 반도체 확보가 어려워진 러시아가 자동차를 사들여서 거기 든 반도체 부품을 뽑아다 쓰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신형 자동차에 사용되는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군용으로 쓰기에는 문제가 많아서 이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상용 기술로 쓰이는 반도체에는 초저온, 초고온, 초고압, 이물질 등 극한의 환경에 대한 대응책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최근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승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자전에 대한 방어 수단 역시 전무합니다. 우려와는 달리 자동차에서 반도체를 뜯어다가 무기에 달아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이 판매하고 있는 중고차들은 정말로 러시아인들이 자동차를 구할 수단이 없어서 찾고 있다는 의미이고 전쟁과는 무관하게 전개되는 상황인 만큼 제재의 그림자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재를 받지 않는 가격에만 맞출 수 있다면 어느 나라든지 이 시장을 노릴 수 있을 텐데 왜 러시아에서는 유난히 한국 중고차만 잘 팔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한국의 전반적인 자동차 산업이 유례없는 전성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자동차를 구매하길 원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호감도 자체가 매우 높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자동차 업계는 대전환을 겪고 있죠.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의 성장이 도드라져 조만간 새로운 주류를 형성할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2035년에는 EU가 내연기관 신차의 판매 자체를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런 흐름으로 2036년에는 전기차의 판매량이 내연기관차를 처음으로 넘어설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전기차의 판매량에 힘입어 얼마 가지 않아 가격 격차도 메워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은 이런 새로운 바람에 적응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응의 속도에 곧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의 성패가 달려있는데요. 한국은 이런 변화에 놀랍도록 빠르게 적응해서 이미 전기차 시장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기존의 자동차 패권국들이 한국 전기차의 독주를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지금 한국의 패권을 내어주면 영영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기차로의 전환에 빠르게 적응한 한국 자동차 자체가 잘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자동차 시장과 연동되는 중고차 시장의 성장까지 견인하고 있는 것인데요. 중고차 수출 시장이 이렇듯 급성장하자 이 물량을 소화하는 시설의 확충에도 관심이 모이기 시작했죠. 한국에서 수출되는 중고차 물량의 70% 이상은 인천항을 거칩니다. 인천항은 국제공항을 끼고 있어 바이어들의 접근성이 좋고 물류 환경도 우수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항만의 시설은 이렇게 좋은 환경에 걸맞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현재 연수구 옥년동의 옛 송도 유원지
일대 50만 평방미터의 땅에는 1,300여 개의 중고차 수출 업체가 입주해 있지만 제대로 된 전기 시설조차 갖춰져 있지 않아 해외 바이어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죠. 한 중고차 수출업체 관련자는 중고차 수출업체들이 쓰는 땅은 포장도 되지 않아서 수출 대기 차량이 흙바닥에서 보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고차 단지에는 심지어 화장실도 없어서 바이어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출 실적이 크게 뛰어오르면서 이 시설에 대한 재투자도 비로소 이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최첨단 중고차 수출단지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흙바닥에 불과했던 인천항 수출 차량 대기장의 수출 단지를 조성하면서 문화관광 콘텐츠도 접목해 인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려는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한국 자동차 업계가 이처럼 대호황을 누리는 동안 이를 배아파하며 쳐다보는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수십 년간 자동차를 전 세계로 수출하며 자동차 왕국의 명성을 쌓아왔던 일본이 최근 들어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자동차 종주국인 미국에서조차 저가 자동차 시장을 석권하며 현대나 기아를 후발주자 취급했던 나라가 일본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그 아성이 무색하게도 미국 수출이 심인 경우에는 반토막이 나는 등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 회사는 한국은 물론 테슬라와 같은 신흥 자동차 회사들에 비해서도 전기차로의 전환이 늦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적응의 속도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에는 전기차용 반도체를 수급할 내수 기업이 없어 공급망 마비를 피해갈 수가 없었죠. 결국 시대의 변화에 준비되지 않았던 일본은 한국 자동차가 전 세계를 쓸어담는 동안 손가락이나 빨고 있는 꼴이 되었는데요. 일본이 늘상 그랬듯 현대를 혼다의 짝퉁이라며 물어뜯던 과거에 갇혀 도태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후발주자로 시작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게 된 한국의 자동차 산업.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노르웨이 KE 흑표 도입이 결국 무산되면서 마치 이때를 기다린 것처럼 대한민국 무기 체계를 비난하는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 전차들의 뻥스펙이 까발려지면서 KE 흑표도 과장이 지나쳤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KE 흑표 측면 장갑이 구형 RPG-7에도 관통된다는 주장까지 재소환되고 있는데요. 이는 KE 흑표 도입 초기부터 제기되었던 웃기지도 않은 헛소리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KE 흑표를 둘러싼 얼토당토하는 논란에 대해 속 시원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방산 시장 점유율 2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러시아 무기 체계의 뻥스펙은 심각한데요. 이 정도면 완전 국제 사기 수준입니다. 당장 러시아부터가 이 모양 이 꼴이니 죄다 카피품인 중국 무기 체계도 실제 성능이 처참하리라는 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무기 체계가 이 빈틈을 치고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하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러시아가 2017년에 개량한 최신의 주력 전차 T-80BVM의 실체가 충격적입니다. 러시아의 주장대로라면 렐릭트 반응 장갑을 부착한 T-80BVM은 전면 기준 750mm 이상의 방어력을 지난 아주 강력한 전차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안보 상황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는데요. 만약 T-80BVM의 기술이 중국과 북한으로 흘러갔다면 한국 기갑 전력의 화력 증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걱정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산산조각이 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렇게 자랑하던 T-80BVM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이미 90% 이상이 파괴되거나 노획된 건데요. 이런 어이없는 결과가 나온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뻥스펙이죠. 아닌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고 있는 날개 안정분리 철갑탄은 1986년 도입된 3BM-42
통칭 망고입니다. 구형 날탄인 만큼 2mm 망고는 2km 기준 460mm 또는 60도 경사각의 230mm 관통이 한계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재밌는 점은 우크라이나군이 이 망고로 T-80BVM의 전면 장갑을 관통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냐면 K2 흑표에서 사용하는 K279 날탄이 750-800mm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미 러시아 전차 기술이 북한과 중국에 흘러 들어갔다고 가정하고 최소한 그 이상의 화력을 보유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 질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필사의 각오로 최신 날탄을 개발했더니 실제 스펙은 그 절반에도 못 미쳤던 것입니다. 이 정도로 처참한 방어력이면 한 방에 전차 2대도 관통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얼떨결에 비교 전력이 2배 이상 강력해진 것입니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게 이렇게 시원할 줄은 몰랐는데요. 하지만 이 웃기지도 않는 상황이 꼭 대한민국에 유리하게만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직설적으로 말해 K2 흑표도 뻥스펙인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건데요. 이건 중국, 일본같이 원래도 한국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나라들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K2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그들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아시아의 동쪽 끝 대한민국에서 K2 흑표라는 전차로 유럽 시장에 진출한다는데 그 성능이 말도 안 나올 정도로 우수하다 보니 인지부조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좋아도 너무 좋은 것 아니냐. K2 흑표 스펙에도 과장이 섞인 것 아니냐는 식의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K2 흑표의 전면 방어력에 대해선 왈가왈부하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게 K2는 이미 K279 자탄 방어 시험으로 정면 장갑의 우수함을 증명해 냈습니다. 이는 즉 K2 흑표의 전면 방어력이 최소 800mm 이상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측면 방어력인데요. 현대 주력 전차의 장갑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최고 수준의 군사기밀이라 자세히 공개되어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2 흑표는 K1 대비 전면은 1.51.85배, 측면은 1.1배의 방어력을 보유했다고 하는데요. 이러니 K2가 전면 장갑은 튼튼할지 몰라도 측면에서는 RPG-7에도 뚫린다는 얼토당토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애초에 K1의 측면 장갑부터가 종이장이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건데요. 더군다나 북한은 7호 발사관이라는 이름으로 RPG-7을 분대 단위에서 대량 운용 중입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RPG-7K2 흑표 격파설이 사실이라면 주력 전차가 적 분대급 화기에 녹아버리는 심각한 상황인데요. 결론부터 말해서 이건 대꾸할 가치도 없는 헛소리입니다. 당장 K1부터 국회 감사와 전문가 자료를 종합해 봤을 때 측면 장갑의 순수 두께만 322mm 이상입니다. 게다가 실질 방호력은 400-500mm, K1A1 개량형은 600mm 이상인데요. RPG-7의 관통력이 300mm 남짓이라는 걸 생각하면 당연히 어림도 없는 억지입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력 전차로서 K2의 측면 방어력이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인데요. K1 도입으로부터 27년이나 흐른 시점에 초도 물량이 배치되었다는 걸 감안하면 고작 1.1배는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해당 수치는 K2 측면에 반응 장갑을 부착하지 않았다는 기준입니다. 현대의 전차 장갑은 크게 수동 장갑, 반응 장갑, 전기 장갑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수동 장갑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전차 장갑, 즉 방패와 같습니다. 단단한 장갑 소재를 두껍게 쌓아 전차 포탄을 막아내는 역할인데요.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800mm 관통력의 포탄을 막기 위해선 순수 강철제 군지라변 장갑을 900mm, 1000mm 장착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전차 중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무거워지는데요.
물리적 한계상 전차 중량은 75톤 이하가 이상적입니다. 이를 넘어가면 기동성을 너무 크게 희생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전차는 세라믹, 유리섬유, 열화우라늄 등 무게 대비 방호 능력이 우수한 복합 장갑을 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전차 포탄 기술이 발달하면서 수동 장갑으로는 부족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반응 장갑입니다. 반응 장갑은 탈부착이 가능한 일종의 증가 장갑인데요. 비행판이라고 부르는 두 개의 금속판 사이에 반응 물질이 들어있는 샌드위치 형태입니다. 서명자각탄 등이 내뿜는 제트가 장갑 상판을 통과하면 내부의 반응 물질이 운동 에너지를 상쇄하는 원리인데요. 과학적으로 봤을 때 전차 장갑은 결국 포탄의 운동 에너지를 0분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것만 가능하다면 굳이 장갑을 두껍게 만들 필요도 없는데요. 실제로 반응 장갑은 수동 장갑 대비 10배 이상의 방어력을 보입니다. 단적으로 K2 흑표 측면에 부착되는 반응 장갑은 약 400-500mm의 수동 장갑과 동일한 방어력을 갖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면 장갑과 같은 수준인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K2의 측면 방어력에 대한 논란이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세계적으로 전력화 사례가 전무한 전기장갑을 연구 중인데요. 반응장갑과 같은 형상이지만 반응물질 대신 내부 축전지에 전기를 충전하고 있다가 포탄이 전극판 사이를 지나는 순간 고전압, 고전류를 흘려 전자기장을 형성하고 운동에너지를 상쇄하는 방식입니다. 반응장갑이 일회용인 반면 전기장갑은 재충전만 가능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어서 현재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의 K2 흑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현존하는 최고의 기술력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러니 그 진가를 일찍이 알아본 나라들이 번호표까지 뽑아가며 K2 흑표 도입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대한민국과 중국의 정면 대결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전투의 선봉이 대한민국은 아니라는 건데요. 바로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입니다. 최근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이 격화되자 포병 전력을 전진 배치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 포병 전력의 주력이 K9 자주포의 인도 버전인 바지라입니다. 인도군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보유한 최감의 자주포로 중국을 겨냥한 셈인데요. 실제로 바지라 전진 배치를 포착한 중국은 주력 자주포인 PCL-181로 맞불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로써 얼떨결에 대한민국과 중국의 자주포 대장전이 성사되었는데요. 오늘은 인도와 중국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미유와 K9 vs PCL-181군의 승패를 가늠해 보겠습니다. 현대 감군에 있어 자주국방은 필요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이는 군사적인 관점에는 물론이고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일맥상통인데요. 방위 산업은 무기 체계 개발 과정에 획득할 수 있는 여러 최첨단 기술과 막대한 생산 인프라를 통해 참담한 경제적 효과를 불러옵니다. 이는 세계 7위의 거대한 명토와 함께 13억 명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인구를 보유한 인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례로 2014년에 출범한 현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 정부는 Make in India 정책을 펼치며 모든 인도 무기체계 부품의 60% 미삼을 자국산 기술로 생산하겠다고 단언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무기체계 수입에 드는 예산의 일부를 자국 제조업에 재투자할 만큼 국산 무기 개발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국산 무기 체계 개발이야말로 국가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제조업과 산업 전반에 영향력을 끼치는 만큼 인도의 이러한 결정은 대단히 상식적인 결정인데요. 이처럼 당연하게 여겨지는 상식도 자주포 앞에서는 산산이 박살났습니다. 무기 체계 자체 개발에 그토록 집착하던 인도가 생각지도 못했던 결정을 내린 건데요. 지난 1월 초 인도는 자주포 자체 개발을 포기하고 K900대, 금액으로 따지면 8,7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물량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기존의 인도가 이미 K900대를 도입한 상태라는 걸 감안하면
최종적으로 무려 20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앞으로 인도 정부가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하더라도 자국의 자주포 시장이 박살날 수도 있는 과감한 결정인데요. 사실 여기에는 피치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도는 K9 기존 보유분을 라닥 지역에 배치했는데요. 이곳은 2020년 인도, 중국 국경 분쟁이 발생한 지역으로 두 나라의 군사적 긴장감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인도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무려 60년이 넘는 오랜 기간 중국과의 국경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은 매년 심각한 수준으로 격화되고 있는데요. 바로 얼마 전인 2022년 12월에는 400명에 달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군인들이 실질 통제선인 LAC를 침범해 인도군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2020년 6월 분쟁에서는 히말라야 국경지대인 가랑 계곡에서 무려 600여 명에 달하는 양측 군대가 냉병기를 들고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이로 인해 인도 측에서만 전사자 20명이 발생했고 중국에서는 30명 넘는 병력이 전사했습니다. 그나마 두 국가에서 화기 사용을 제한했기 때문에 이 정도 손실로 끝난 건데요. 당시 사태에 대해 인도와 중국은 상대방이 먼저 국경선을 넘고 도발을 감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BBC가 공개한 중국군이 사용한 쇠몽둥이 사진을 보면 총만 쏘지 않았을 뿐 이미 중국은 사전에 작정하고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쯤이면 21세기에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국가적 분쟁의 원인은 중국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인도와 중국이 오랜 시간 국경 분쟁에 휘말린 이유는 서로의 상반된 주장으로 인해 국경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식 국경이 아닌 임시로 정해진 실질 통제선 LAC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과거 1912년 청나라가 민주화운동이었던 신해혁명으로 붕괴하고 티베트가 미승인 독립국을 선언하자 2년 후 인도를 식민 지배하던 영국과 티베트가 3자 협정을 맺고 맥마흔라인이라는 국경선을 그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당시 영국은 마크사이친과 아르나찰 프라데시 두 지역을 인도에 편입시켰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티베트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고 맥마흔라인과 함께 이 두 지역을 중국의 명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격해지면서 심지어 1962년에는 국경선을 두고 두 나라 간의 전쟁이 발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분쟁에 동원된 병력만 인도 12,000명에 달했고 중국은 8만 명에 육박했는데요. 양측 합계 사상자는 무려 6,500명이 넘었습니다. 이 전쟁이 고작 한 달간 벌어졌다는 걸 감안하면 짧은 시간 전말 엄청난 인원이 산화한 건데요. 다수의 전문가는 인도와 중국 모두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인 만큼 다시 한번 인도 중국 간의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때는 세계대전 급의 대규모 전면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두 나라는 분쟁이 격화되지 않도록 화기 사용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마스라스라게라마 이어져 오던 힘의 균형도 결국 일촉즉발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인도와 중국 모두 1996년 맺었던 화기 사용금지 협약을 깨고 인도와의 국경 지대에 대규모로 화력 무기를 배치 중인데요. 이로 인해 최소 1, 2년 사이에 중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이 냉병기 분쟁에서 화기를 사용한 국지전으로 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도 중국 국경지대 대부분이 히말라야 산맥의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고산지대는 1년 내내 사시사철 극한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살을 내는 추위와 날카로운 바람으로 인해 웬만한 무기 체계가 오랜 시간 전투 대기 상태에 머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산지가 높아질수록 산소가 희박해지기 때문에 기계와 장비는 적군보다도 먼저 심각한 출력 저하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고산지대에서는 헬기는커녕 전차조차도 운용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이에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원거리에서도 효율적으로 적을 타격할 수 있는 포병 전력이 인도 중국 국경 분쟁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부터 중국이 국경지대에 대규모 포병 전력을 배치 중이라는 사실이 포착되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100대 이상의 PCL 181-155mm 자주포를 투입해서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PCL 181은 2019년에 공개된 중국의 최신형 주력 자주포인데요. 시진핑이 추진 중인 군사 현대화 개혁에 발맞춘 자주포인 만큼 중국의 모든 화포 기술력이 총동원되었다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중국이 이런 PCL 181을 투입했다는 것만 봐도 인도와의 국경 분쟁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에 맞서는 인도의 대응도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인도 또한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평가받는 K9의 인도화 생산 버전 K9 바지라를 배치하기 시작한 건데요. 결국 졸지에 대한민국과 중국의 자주포 대장전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또한 중국과의 국경 분쟁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걸 감안하면 절대 농칠 수 없는 실전 경험인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전혀 다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K9 바지라의 일방적인 우세를 예측한 것입니다. 우선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수적 차인데요. 서두에 말했듯이 인도가 추가로 K9 100대의 도입을 선언하면서 아슬마슬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던 전력 차이가 순식간에 뒤집어진 것입니다. 우선 날릴 수 있는 포탄의 숫자부터가 2배 이상 나는 건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K9의 질적 우세가 압도적인 수준입니다.